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버려지는 쓰레기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이윤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요. 네, 사회적 경제기업은 현재 서울에만 3,800여 개로 그 규모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만큼 서울의 사회적 경제 현황과 대안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루 140여 톤씩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가 진흙 장난감으로 탈바꿈합니다. 해진 옷은 아기자기한 액세서리로 재탄생해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처럼 이윤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을 두는 사회적 경제기업은 서울에만 3,800여 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만큼 서울의 사회적 경제 현황과 대안을 짚어보는 토론회장이 마련됐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서울시는 광역 단위의 지원센터를 설립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이 서비스를 공급하던 기존 방식은 조기 폐업이나 지역 간 경제 격차 확대 등 한계를 드러냈던 실정.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를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시범 아파트 단지 같은 걸로 매년 몇 개씩 지정을 하면서 옥상에 텃밭도 만들고 경로당 시설이라든가 그런 커뮤니티 시설을 공간으로 열게 만들어서 거기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도 주고 그게 내 일자리도 되고. 이어 사회적 경제 지원에 힘쓰는 자치구로 송파구가 소개되며 구내 기업 간 활발한 네트워크와 협업 사례가 제안됐습니다. 또 각종 지역 특성과 시책을 반영한 기본 조례 제정 등 사회적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얼마나 지켰는지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지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정도와 주민 소통 활동이 우수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인데요. 서울시의회가 광역의회 중 최다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김성갑 의원은 2010년부터 8년 연속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양준혁 의장을 포함해 전체 수상자 92명 중 총 15명의 의원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심사하는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에서 서울시의회가 최다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2008년부터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매년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전국의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공모를 한 결과 전체 수상자 92명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양준혁 의장을 포함해 총 15명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선거 공보에 제시한 공약 중 이행을 완료한 공약의 비율과 공약 이행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한 활동을 점수로 환산한 공약 이행 분야에서 남재경, 서윤기 의원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발전과 경제 효과 등을 이끌어내는 좋은 조례 분야에서는 권미경, 김동욱, 김영한 의원이 최우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김성갑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2010년부터 8년 연속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실현하기가 어려운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무지개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공약을 유권자에게 내세우고 약속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서울시의회가 앞으로도 유권자들과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양준혁 의장의 주도로 암사동 유적 앞 11만 제곱미터 부지의 암사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암사 역사 생태공원은 지난 2006년 조성 계획이 결정됐으나 보상비 문제와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착공이 미뤄져 왔습니다.
양 의장은 착공이 늦어질수록 주민들의 불편과 예산 낭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보상비를 대폭 확대해 부지 보상비 122억 원과 공사비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암사 역사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암사동 일대는 선사 문화축제의 메카이자 문화와 역사,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해 내년 6월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김광수 의원은 서울 멧돼지 출현 방지단 임원들과 서울시 멧돼지 출몰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 도심 곳곳에서 출몰하는 멧돼지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수차례에 걸쳐 대책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의했습니다. 서울 멧돼지 출현 방지단은 지난 1월부터 12월 5일까지 멧돼지 출현 신고로 116회 출동했으며 50여 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리에 함께한 서울대 이성민 연구원은 멧돼지 두개골의 튼튼한 턱과 10cm가 넘는 아래 송곳니를 보여주며 멧돼지가 얼마나 위험한 동물인가를 생생하게 인식시켜줬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포획틀은 이미 기능상 한계가 있어 멧돼지를 자연스럽게 포획할 수 있는 우리형 포획틀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멧돼지 방지 대책에 근본적인 개체수 조절 기능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효과적인 포획틀과 기동 포획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시 50플러스 남부 캠퍼스 실내 수영장이 개장했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남부 캠퍼스는 총 사업비 286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6년 착공한 이후 2017년 준공됐고 지난 11일 지하 2층 실내 수영장을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사전 개장하게 됐습니다. 김인재 의원은 실내 수영장의 조기 개장을 위해 2017년도에만 75억 원의 건립 예산을 확보한 바 있으며 수영장 운영을 위한 관련 시설 책임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맡는 것으로 서울시와 구로구 간의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주민들의 제안으로 공약했던 수영장 건립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개장 소감을 밝히며 주민들에게는 50플러스 남부 캠퍼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제277회 정례회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각 상임위별로 다양한 안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생활 곳곳에 작은 의견들이 하나의 훌륭한 정책으로 구현되기까지는 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서울시 의원들은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나 당을 초월해 관심 분야의 연구를 위해 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의원의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돕는 목적인데요. 하지만 누구나 조건 없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되면 서울시 의회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등록하려면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 수가 충족돼야 합니다. 필수 의원 수는 15명입니다. 또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동일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4명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원 1명당 2개 이내의 연구단체만 가입할 수 있고요. 하나의 교섭단체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시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된 각각 따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먼저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등록 신청서에는 단체명과 설립 목적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 신청서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만 의원 연구단체로서 권한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생길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가 의장에게 의원 변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됐지만 방만한 운영을 하거나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활동이 적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네, 의원들의 단순한 친목 활동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 연구단체들은 매년 1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 연구활동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연구 내용과
그리고 활동 목적, 연구 활동 기간, 연구 방법, 세부 계획 같은 여러 가지 내역들을 적게 되어 있고요. 또 연구 활동비까지 기입해야 하는데요. 이 연구 활동 계획서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야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 활동 중간 보고서나 결과 보고서에 연구 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해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원 연구단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꼼꼼한 심의 과정이 있기에 의원들의 연구활동비가 허투루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 매년 보다 나은 정책을 발의할 수 있게 되는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올 한 해 의미 있는 의원 연구단체 활동들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의원 연구단체들의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이 의원 연구단체들은 토론회나 포럼 등을 개최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중에서 지난 6월 진행된 이 거버넌스 정책 토론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중 하나인데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근 의원이 대표로 있는 이 의원 연구단체 다음 세대라는 이름은 거버넌스 센터 지방의정 연구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자치분권 확대에 대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고요.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 문제, 요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지속적인 노력도 있습니다. 바로 이 문영주 의원이 대표로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포럼은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과 서울시 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을 초청해서 학교폭력 실태 파악과 사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발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 그리고 자유토론 시간 등을 마련했죠. 네, 서울과 서울 시민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바탕이 된 결과가 더욱 빛을 보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원들의 보다 깊은 의정 활동을 밑받침하는 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